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입니다. 오늘도 별마음의 공부합시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상담학회 면접 준비 세 번째 시간으로 개정된 윤리강령 제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새롭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9장은요,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로 크게 세 가지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원격 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지던 상담과 별개로 원격,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 무엇인지, 그때의 역량과 필요한 역량과 책임은 무엇인지 안내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31조, 원격 상담에서 정보의 비밀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제32조,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활용. 이제 사회적 매체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SNS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이제 다양한 그런 전자기술 정보로 이루어지는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제30조 원격 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입니다. 1. 상담자는 원격 상담이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상담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그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원격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격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상담자는 원격 상담이 해당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근거에 대해 문서화하고 원격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3. 상담자는 원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원격 상담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4.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격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면 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상담자는 원격 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 검사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전자정보 기술을 활용한 심리 검사가 내담자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 사용한다. 6. 상담자는 원격 상담에서 내담자의 신원을 매 회기 확인하며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상담하거나 내담자가 아닌 사람이 로그인하여 상담 회기에 임하는 것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되게 생소하죠. 저도 생소했어요. 저는 이제 특히 한국상담학회도 이제 1급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수련받았지만 한국상담 심리학회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상담 심리학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생소했지만, 이 윤리 강령들을 좀 꾸준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영역인 것 같다. 그리고 자세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30조는요, 도대체 원격 상담을 뭐라고 불러? 그게 뭐야? 하는 그 정의와 그때 필요한 상담사로서의 역량은 뭐고 책임은 어디까지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원격 상담은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상담은 다야!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것처럼 줌을 활용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모든 그 화상 상담들 다 말하는 거고 최근에는 전화로 하는 상담도 전화라는 게 전자정보 기술이잖아요. 전화 상담 또는 뭐 카톡이나 아니면 그 예전에 청소년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온라인 게시판 상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자정보 기술과 관련돼서 사용한 건 다 원격 상담이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뭐,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런 온라인 상담의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그때에 나타난 내담자의 특징,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바타 상담이래가지고 얼굴 이렇게 아바타로 해서 집단 상담 막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 저 논문도 봤어요. 그런 거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도 받고, 온라인 원격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걸 향상시키기에 뭘 해야 되지? 하는 노력들이 해야 된다는 게 1항에 나타나 있고요. 2항은 원격 상담을 하려면 이게 왜 적합한지, 뭐 예를 들면 집이 멀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으면 원격 상담할 수 있죠. 또는 내담자가 히키코모리야. 그러니까 뭔가 외출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지금은 온라인 상담이 최선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긴급 상황이야. 막 응급 상담으로 해야 돼. 그럴 때도 온라인 전화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DBT를 제대로 시행할 때 보면 각 회기마다 전화 코칭이라고 해서 긴급할 땐 전화로 막 상담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해당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근거가 있어. 어, 그래서 뭐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신생아 아이를 키우느라 외출이 불가능해요. 뭐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담자에게 원격 상담이 적합하다 하는 근거들을 이제 문서화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원격 상담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서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격 상담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항 보면 원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원격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익, 좋은 점, 그 다음에 좀 위험, 대면할 때에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이건 그냥 동의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서면 동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격 상담에 대한 이익과 위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막 긴급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상담하다가 갑자기 내담자분들이 신체화로 이제 감각에 대해서 막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 긴급하게 막 공황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대면에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개입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내담자가 상담을 50분에 집중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나 뭐 딴 데서 이렇게 원격 상담하다가 불가피하게 새롭게 생기는 어떤 긴급 상황들.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줌으로 상담할 때 일어나는 일이 집에서 상담을 조용히 받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밖에 누가 가스 검침원이 찾아왔어. 막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들. 이걸 위험이라고 보기엔 좀 모르지만 돌발 상황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다항. 그 다음에 내담자가 원격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저도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내담자가 원해서 또 내담자가 처음에는 상태가 대면까지 나오기 힘들어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어떤 한 도전이 되는 측면에서 또는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비대면보다는 이제 대면 상담이 필요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권유한 적도 있고 되게 격려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항, 이때는 이제 원격 상담 중에 심리 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격에서 심리 검사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TCI 하고 뭐 MMPI 같은 거는 우리가 검사 코드 보내줘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활용할 때 내담자에게 주는 유익이 이제 있을 때 뭔가 편리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오류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분명한 경우에 사용하지만 예를 들면 투사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비대면에선 절대 활용하지 않아요. 투사검사는 그 관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저는 대면에서 상담한단 말이에요. 심리검사를. 그래서 그런 거 한 개. 그래서 객관적 검사들은 비대면, 원격 상담에서 할 수 있지만 투사 검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 그럼 내담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어, 이제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걸로 합니다. 이 여섯 번째, 원격 상담.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이어도 이렇게 화상일 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화하거나 아까 온라인 채팅이나 또는 게시판으로 상담할 때 이게 확인하는 거 되게 쉽지 않겠죠. 특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 앱 있잖아요. 앱 꽤 많이 나왔죠. 심리 상담 앱, 뭐 마인드 땡땡 또는 뭐 트 땡땡땡 또 있어요. 마 땡땡땡 이런 데서 보면 어, 이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특히 전화라는 거기 때문에 또 막 이름도 안 물어봐요. 정보도 안 물어봐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어, 그 내담자가 아닌 사람이 로그인해서 상담 회계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하는 것이 매 회기 필요합니다. 매 회기. 예.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 31조.
자, 원격 상담에서의 정보의 비밀 보장. 이제 아까 30조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역량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정보의 비밀 보장이 원격 상담에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1. 상담자는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2. 상담자는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본질적으로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담자는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해 내담자의 정보를 작성, 보관, 전송할 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상담자는 원격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 기록의 작성과 관리는 제5조 상담 기록을 따른다. 5. 상담자는 상담 기록을 전자정보의 형태를 보관하는 경우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담자 정보나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상담자가 전자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녹음, 녹화한 상담 내용을 정리하거나 추가록을 작성할 경우 그 기술의 비밀 보장 한계에 대해 숙지하고 정보의 보호에 대한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7. 상담자는 원격 상담에서 다루는 내담자의 정보와 전자정보 기술 및 기기의 보안과 폐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네. 전자정보 기술. 일단 우리가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정보 전자 기술이고요. 그거를 추가록으로 풀 때 요새 뭐 클로바 노트나 아니면 AI 기술이 발달돼서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저의 전화도 에이답 아시죠? 그것도 저절로 막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요약도 돼요.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빠르게 변화가 되면서 활용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이게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두 번째랑 연결되죠. 본질적으로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 구조화할 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매체 상담, 원격 상담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알리고, 세 번째, 또 그 기술을 사용해서, 어째 녹음한다는 건 전자정보 기술이에요. 녹음할 때 이걸 작성하고 보관하고 전송할 때, 뭐 이메일 같은 걸로 전송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하드를 외장 하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비밀 암호화를 한다든지 특정인만 접근 가능해 한다든지 하면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네 번째도 원격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 기록의 작성과 관리는 제5조 상담 기록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상담 기록 제5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5항 전자정보의 형태를 보관하는 경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록을 이제 대체로 이제 손으로 적어요. 수기로. 저는 약간 아날로그라서. 근데 제가 외부 EAP 상담이나 다른 기관에서 상담할 때는 상담 기록을 전자정보, 메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한글 문서로 작성해서 그걸 메일로 전송해서 그들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담자의 정보나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일할 때는 이런 위험이 되게 드러나게 되겠죠. 특히 이제 뭐 기업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군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더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걸 철저히 해야 한다. 입니다. 여섯 번째도 녹화한 상담 내용 정리하거나 추고록 작성할 때 이때도 비밀 보장 한계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예방 조치. 이거 예방 조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암호 아니면 이거 제가 봤을 땐 최선이 암호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 보호, 뭐 이중 암호를 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 숙지하고 예방 조치 최선을 다하는 거. 일곱 번째도 이것도
보안과 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별표는 그 과정, 어떻게 이 정보들을 다루고 이것들을 보관하고 폐기는 몇 년에 할 건지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문서화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지금 계속 30조, 3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문서화예요, 문서화. 제가 알기로는 8장에서도 문서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문서화 해놔야 된다는 거 되게 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려사항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2조,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활용입니다. 1. 상담자는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매체, 웹페이지, SNS 등과 같은 가상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포함을 활용할 경우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적으로 공유되는 공공의 전문적인 공적 매체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공유되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사적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상담자는 공적 매체의 활용이 상담에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내담자를 돕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 3.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 공적 매체를 상담에서 활용 시 상담에 미치는 영향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그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에서 활용한다. 4. 상담자는 사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5. 상담자는 사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적 정보나 성적인 내용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 자, 상담자가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매체,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웹페이지 SNS라고 했어요. 뭐 SNS면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되게 많겠죠. 요즘에는 저는 그것도 활용해요. 그 스레드, 뭐 이런 것까지. 내 홈페이지, 우리 센터 홈페이지, 이런 거 할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지, 전체 공개, 유튜브 같은 것도 좋아요. 전체 공개로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공유되는 거는 사적 매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요새 이렇게 떠오르니까, 카카오톡 보면, 카카오톡에 그 단톡방 만드는데, 거기 어떤 그걸 활용해서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 코드를 입증해야 들어가는 단톡방이 있고요. 유튜브도 내가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서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특정 그룹이 있고 또 유튜브 말고 요새 이메일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거나 뭘 하면 메일링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만 공유되는 거. 이렇게 사적 매체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매체가 사적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땐 그런 거. 단톡방도 전체 막 완전 공유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 괜찮다. 그런데 그 단톡방을 활용할 때도 어떤 코드를 아주 점체가 아닌 누군가에게만 공유된 그렇게 코드를 입력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들 또는 유료를 서비스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들 이런 거는 사적인 매체라고 봐서 개인적인 사적 매체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는 내가 SNS랑 유튜브랑 뭐 블로그랑 뭐 이런 걸 막 활용하는 게 이게 상담에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담자를 돕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딱 알려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있을 때는 이 매체 활용을 최소화하거나 제고하거나 하는 아무튼 그런 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내담자의 사적 공적 매체를 상담에서 활용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활용하는 게 상담에 미치는 영향과 유용성 한계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그 유익이 분명한 경우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에서 활용한다. 이것도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일기를 만약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기록한다. 근데 이게 이 내담자의 성장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반드시 될 것 같아 하면 사용해.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걸 기록함으로써 뭐 눈치를 막 봐. 또는 뭔가 불편해. 하면 이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셨죠? 네 번째, 상담자가 사회적 매체를 활용해요. 저 지금 사회적 매체 활용하고 있어. 유튜브. 그리고 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 이럴 때 내담자의 얘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블로그 보시면 막 내담자 상담 얘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상담한 얘기가 아니고 다 가상의 사례예요. 제가 블로그에 기록하는 건 가상의 있을 법한 얘기를 막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재구성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창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매체를 활용할 때도 개인적 정보나 성적인 내용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제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에 대한 오늘